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방송 아방 오늘 11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이에요. 녹화 방송이에요. 저희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방이야? 아니야, 녹화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방송을 몇 번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신뢰도가 좀 낮군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정치 심리일기 장인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과 다르게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서운하셔갖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참 이렇게 삼촌 보는 느낌? 오, 그냥 보는 네.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제가 원래 따뜻하신 것 선한데 같아요.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싸워진 거죠. 저런. 맞아요. 좀. 저도 그래요. 원래 되게 선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참 그 아저씨 부분이 때문에 그렇죠. 네. 참 우리가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이렇게 심리학자분들과 함께 방송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대화를 나누면은 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뭐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 긴장해요? 아니 뭔가 마음이 조금 들킬 것 같기도 하고. 뭐 들키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네. 비밀이 많나 봐요.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 네. 환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갈립니다. 저는 궁금해해요. 네. 심리학자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오히려 되려.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심리학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저를 오늘 우리 직접 만나는 네. 처음이거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날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잖아요.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 봐서는 모릅니다. 역시 신중하십니다. 예. 좀 봐야 알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날 봐봐. 눈빛만 봐도 내 심리를 좀 파악해줘.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그게 것 되게 같아서. 사실은 되게 무례한 건데. 맞아요. 무례한 거예요. 네, 방금 무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천공이나 건진법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네 우리 의원님, 이야 아니 언제 또 책을 쓰셨어요? 추석 명절 때요. 추석 명절 때 문고리 잠그고 네. 시간이 없더라고요. 진짜 평소에는 시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으로 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잘 됐다 싶어서 문고리 잠그고 썼는데 좀 늦게 쓰다 보니까는 네. 좀 기억이 조금 좀 미리미리 기록을 남겨놓을 건데 좀 아쉽죠. 지금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와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근데 여기 누구세요? 뭐 그러겠어요. 좀 여기 누구세요? 다른데요. 너무 멋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네, 이때 아마 그때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 같아요. 기자회견이 그때는 네. 항상 심각한 기자회견이라서 그렇죠. 윤석열 물러가라 내지는 뭐 내 그런 좀 그때 지금 보니까 좀 비장해 보여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책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때도 보수주의자였고 지금도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 합의된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틀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하는 그게 보수의 기능이고 네. 이게 보수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주의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12월 3일의 일 그리고 그 후에 국민의힘이 보수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수당으로 불릴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수주의자의 시선으로 보면서 느낀 점. 그래서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좀 보수 김상욱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읽고 네. 좀 공감을 해주시면 또 생각에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점에 또 중요한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네. 12월 3일을 맞이하여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테마는 조금 더 독특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보수주의자의 시선으로 네. 바라본 12월 3일 내란과 네. 이 이후 국민의힘이 보수에서 완벽히 이탈해서 극우 극단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본 느낌과 생각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무슨 극우의 물결 같아요. 난리거든요. 미국도 극우화되고 이탈리아도 극우화되고 프랑스도 극우화되고 일본도 극우화되고
근데 구구를 방어하는 것, 구구가 뭐냐 하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소수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랑 국가를 동일시하고 국민들을 도구로 보고 국민들을 도구로 삼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통 가치를 파괴하고 통합을 파괴하고 그런 걸 본질로 하거든요. 선전선동하고. 그러면 극우의 가장 대척점이 있는 게 누구냐? 극자가 아니에요. 극우와 극자는 어떻게 보면 좀 닮았고 극우의 가장 대척점이 있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극우를 방어해내는 것은 보수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보수라는 것이 사회 틀을 지키고 공통 가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통합을 위하고 말 그대로 원칙,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가자는 원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극우화의 물결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보수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극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왜 보수주의자들이 극우에 휩쓸려 다닙니까? 보수주의자들은 12월 3일 내란에 누구보다 분개하고 바로잡으러 나섰어야 되는 것이고, 극우의 물결에 누구보다 앞서서 저항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벌써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안에 더 있어요. 사서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잘 담았다고 하니까는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소장님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12월 3일 날 네. 책이 하나 나옵니다. 대목이라니까 12월 3목이 무슨 책인가요? 나도 쓸 걸. 아, 정의가 주제인데요. 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 문제는 사실상 불평등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었던 과거의 정의는 사실상 사회 정의였어요. 이 세상을 바꾸자, 더 좋은 곳으로. 근데 이게 한 2000년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개인 간 경쟁에서의 공정한 규칙 적용, 이쪽으로 관심이 바뀌죠. 그러면서 정의라는 말보다는 공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주의를 정의라고 착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책입니다. 이야, 오,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들 좀 다룬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 안 팔리는 책만 쓰기 때문에. 예,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작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오늘도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4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영상이네요. 예, 뭔가 저때 업무를 좀 확실히 막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 12월 1일 오후 5시 10분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효력 중단 신청을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렇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2020년 오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말 막혔다면 지금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때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김 의원님 민간이신 분이셨죠?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라서요. 그냥 그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인데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이 권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많이 좀 착각했죠. 그때 윤석열이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 그러면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하도록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의 일을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모습으로 본인을 이미지화했고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선 후보로 올라왔고 저 때는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 영웅화되는 시작점이었죠, 저 때가. 음. 근데 저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에 대한 평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때 국민들의 열망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소장님 책에 있는. 네. 네. 근데 윤석열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지극히 비상식으로 끝으로 가버린 거죠.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 정말 다 속였어 국민을. 국민을 다 속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국민한테 사기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공정과 상식, 헌법 수호, 법치주의 수호, 근데 다 정면으로 위반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6가지 혐의가 드러났어요.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재판부 사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거의 밝혀졌던 사안인데 네. 이게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사실 윤석열이가 저 때부터 그 사법 쿠데타를 검찰 쿠데타, 그러니까 검란 같은 거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권 도전의 뜻을 품은 것도 저 때쯤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윤석열의 심리가 궁금해요. 네. 저 때 어떤 심리였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윤석열을 분석했었는데 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힘을 과도할 정도로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인데 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엄청 저자세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알랑방구로 끼고 나서 당선이 그 검찰총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되고 나서 바로 문재인 정부가 좀 약해 보이니까 칼을 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강약 약간 좀 이렇게 약해 그러면- 보이니까 그러면 약해 보이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건 김건희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남녀 관계는 또 일반 관계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약한 거죠. 예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렇게 한 번씩 이길 때마다 더 오만해지고 더 무모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힘 실어주는 거죠. 사실 사법부가 저 때도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한 겁니다. 윤석열한테 사찰을 당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사법부라면 항의 성명이라도 한번 내고 또 윤석열 얄미워서라도 그게 상식이죠. 직무배제 시켜버리고. 근데 지금 사법부는 왜 지키려고 하지? 근데 자꾸? 저 때부터 이미 검찰과 사법부의 야합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검찰 독재는 사법부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검찰이 아무리 기소를 이상하게 하고 해도 법원에서 그걸 다 기각시켜버리거나 안 받아주면 그렇죠. 검찰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검찰과 사법부가 손뼉치듯이 서로 짝짝 맞아야 되는 건데 이미 저 때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직무배제에서 풀려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게 된 거죠. 전 진짜 장관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때부터 윤석열은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네? 약간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대권 도전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 때 만약에 직무 배제가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당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서 잘렸다. 그랬을 때 윤석열의 심리상 상당한 정도로 위축됐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 무모한 꿈을 꾸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불법 계엄의 꿈을 뭐 언제부터 꾸고 있었을까요? 계엄의 꿈이야 뭐 대통령 된 이후겠죠. 또는 대통령 되기 직전.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뭐 협상, 타협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힘 대결. 강약 약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권력을 잡았을 높은 데로 올라가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자기가 네. 최고 강자로 올라갔다고 생각되면 바로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최고의 힘, 최상의 힘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약자입니다.
강약 약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로지 힘에 따라서 모든 맞습니다. 걸 본다. 그러니까 예. 이거 옳고 그름이나 원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 힘 없습니다. 관계로 모든 그래서 힘센 사람한테는 엄청 못하고 그렇죠. 힘셀 때는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약강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직으로 보내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그 뭐 외국의 사례를 빌자면 이제 히틀러가 그쪽인데 네. 윤석열과 그 성향이 같은데 히틀러가 처음에 영국을 숭배했습니다. 대영 제국. 힘 때문에 힘이 세니까 칭찬하다가 독일이 세지고 영국하고 붙을만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경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가치관, 이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내 입으로는 헌법, 뭐 법치 얘기를 하는데 네. 시주는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또 입으로는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공정상식 해놓고는 또 정반대로 가요. 네. 계속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윤석열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예, 저도 성격인가요? 도구일 뿐이에요. 아, 법치주의, 힘으로만 모든 걸 보다 보니까 그렇죠. 법치주의 뭐 이러고 반국가 세력 이거는 다 힘의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한 놈들이 까불어 반국가 세력이야. 다 밟아버리겠어. 그리고 그냥 내세울 때 나 힘세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외장 포장을 씌우는 건데 그런 게 뭐 공정, 상식, 법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힘을 숭배하는 성격 때문이다.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 버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만큼 사실 자유란 얘기를 많이 한 대통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근데 자유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했죠. 아, 그렇네요.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네. 그런 말들은 다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죠. 제가 참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왜 말 뜻을 알까 저 사람은 왜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또 그 말을 쓸까?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고 네.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네.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그렇죠. 근데 본인 말할 때나 눈빛이나 보면 보통 그러면은 뭔가 부끄럽거나 혼란스러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눈빛에 전혀 혼란스러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심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뭐 양심이 일단 고장나야 되고 불량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머리가 이제 나빠야죠. 돌대가리. 아 말한 거 다 잊어먹어야 된다? 아니 그 무슨 뜻인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좋은 단어들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림 노래처럼? 맞아요. 그래 네. 한번 꽂힌 얘기 단어는 계속 써요. 와. 윤석열이. 다른 단어로 못 가고. 너무 그 단어가 멋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카르텔. 단어 뜻은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얘는. 근데 카르텔. 맨날 카르텔 얘기했죠 한동안. 반국가 세력 꽂히니까 또 한동안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 나쁜 인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보여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은 언어를 그렇게 고정적으로 안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뭐 돌대가리가 뭐 하나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꽂혀가지고 멋있어 보이니까 맨날 그 얘기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머리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은.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술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멋져 보이는 약간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날씨트는 오히려 김건희 쪽이죠. 요 이야기 우리가 또 본 토크 들어가서 한번 또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예, 그러네요. 우리 소장님 오늘 또 아주 귀한 얘기 많이 전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본격적인 한번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회 본청 현관 앞 계엄군 진입 대기 중.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12.3 불법계엄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진짜 영상을 또 보니까 그날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또 다시 몰려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이 공포에 몰아넣은 인물들의 그때와 또 지금의 심리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 의원님은 그날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장면처럼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네. 국회 본관 정문으로 본관 본회의장 쪽으로 계엄군들이 들어오려고 꽉 몰려있고 막고 있는 대치 장면이 저는 너무 참담하게 기억돼요. 민주주의를 무너지는 붕괴 현장이잖아요. 정말 그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남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장면을 보면서 너무 국민들께 죄송한 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내란 종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한 6월 달부터 계속 떠들었던 건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그리고 또 내란 특별법 3대 특검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일이라는 게 제도를 다루는 일이 있고 사건을 다루는 일이 있습니다. 제도는 시간이 걸려요. 유예기한도 필요하고 논박도 따져야 되고 부작용도 따져야 되고 하지만 사건은 신속하게 빨리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12.3 내란은 사건이에요. 그럼 사건에 대한 것은 사건에 대한 대응법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사건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내란 전담재판부 또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란 특별법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3대 특검 근데 이제 3대 특검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다 너무 늦었어요. 아직까지도 내란 특별법은 발의만 안 된 상태에서 멈춰 있고 아직까지도 내란 전담재판부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1년이 다 돼갑니다.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시고 이게 마무리되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 죄송하다 생각 들고 하루빨리 내란 전담재판부 그리고 내란 특별법 통과시켜서 내란 세력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 미래를 위해 빨리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는 김 의원님 좀 멋지지 않나요? 오늘 좀 달리 보이는데 사실 개인적인 아픔과 또 트라우마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얘기를 바로 전환해서 어떤 공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감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남달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라고 하시지 예. 않습니까? 스스로. 네.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는 뭐 의원님 같은 분이시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극단주의 세력, 극우 세력 혹은 내란 세력 보수가 아니죠. 네. 지금 보수는 민주당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하고요. 전 일단 1년을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양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거고 네. 그때 우리가 달려나가서 계엄을 조기에 저지시켰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내란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말고는. 그 전까지 5.16 성공했죠. 그렇네요. 전두환 쿠데타 성공했죠. 광주 성공했죠. 군대만 투입하면 무조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처벌은 했지만 그건 사후 처벌이죠. 근데 이번에 이 내란은 최초로 군대를 동원하는 그 순간 바로 진압하는, 제압하는 성과를 거둬서 이것이 한국에 미친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이 군대를 동원한 집권 야망 또는 군대를 동원한 독재 정치를 꿈꾸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그걸 극적으로 이번에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란 세력은 군대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치해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윤석열 같은 인간들은 마음속에 항상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수틀리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버린다. 이걸 상수로 두고 정치를 진짜 했는데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인간들이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번에 해봤더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국민들이 막아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 역사에서 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이제 뭐 다른 한 측면은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1년이 지났으면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내란 정치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왜 아직도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고 조희대 사법부는 계속 내란을 지속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은 내란 전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답답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답답함이나 분노가 12월 3일을 거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내란 세력만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저는 이 국민들의 이러한 안타까움, 요구 이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특검도 더 연장해야죠. 지금 뭐 거의 밝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란 종식의 속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만이 사실상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막히면 개혁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뭐 개혁하려고 그러면 내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걸음걸음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을 기점으로 민주당에서 좀 힘을 내고 또 야당들도 있는데 힘을 합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말 강력한 어떤 속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속도전을 내지 못하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공익보다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기 밥그릇이. 나는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리 잡고 다음에 더 나갈까? 뭐 이런 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공익을 앞세운다면 지금 내란 종식보다도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들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야, 지금 뭐 그게 중요하냐? 내 지역구가 중요하지. 다음번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망한 이유가 정치인들이 다 자기 정치하고 또 구조적으로 오염돼 버려서 좀비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보면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내가 5,2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초엘리트 그룹, 또 지역의 카르텔을 먹고 사는 카르텔의 왕. 근데 5,200만 분의 1은 군림하려고만 하고, 카르텔의 왕들은 기득권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네. 그러니 철저하게 공심이 빠진 사심만 가득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심 정치가 돼버렸고요. 네.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구성의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당원 50% 민심 50% 할 때는 덜했는데 당심 100% 하면서 민심 반영할 루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심 100%에 누가 들어왔느냐?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이 조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초강성 당원 집단이 돼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민심을 반영할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초엘리트주의나 또는 기득권 카르텔에 갇힌 정치인들은 당권 장악, 당권 경쟁 레이스에만 매몰되다 보니 당연하겠지만 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뭔지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일단 당권 하면서 극단의 왜곡 현상이 벌어진, 네. 그래서 이제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의 좀비 정당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린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하는 노력까지 이어져야 진짜 제대로 된 비판인데,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해져야 되는 부분이 네.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 또 야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공심을 일으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으로 좀 지금 계속해서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모두의 바람이죠.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라고 할게요. 이 윤건희 부부의 다른 행보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씨는
최근에는 머리까지 이렇게 좀 풀어헤치고 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푼다. 이거는 약간 이제 여성성을 가장 강조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두 사람은 입장이 좀 다르죠. 그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네. 사실상 뭐 전 내란 수괴가 김건희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증이 윤석열 없어. 네. 나오겠죠. 네. 언젠가는. 근데 내란 수괴가 윤석열로 지금은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은 사형 아닌 무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돼서 제2의 내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절박하죠. 네. 어떻게든 다시 한번 아스팔트에 있는 극단적인 내란 세력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제2의 내란을 일으켜줘야 겨우 산단 말이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근데 그 기대가 아주 윤석열 입장에서는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은 조희대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기현이라는 귀여운 판사도 있죠. 그 룸사롱 재판을 하고 계시는. 귀여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은 귀엽죠. 네, 기현이가 그럴 수 얼마나 있겠네요. 귀엽겠어요. 네. 그 술하고 안주만 있으면 룸사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전에는 재판 자체를 잘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네. 왜? 기현이가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윤석열은 조금이라도 고압적인 상황이 되면 위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힘 앞에 약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이진관 판사인가요? 그 네, 한덕수 네. 재판하시는 그분처럼 해버리면 윤석열은 쫄아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면 안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서워서. 강약 약강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가보니 이 기현이는 자기를 자꾸 대접을 해주니까 야 이거 기현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내가 캐비넷에 제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희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전하면 석방시켜 주지 않겠나. 그래 석방시켜 주면 그걸 기점으로 내란 세력 다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럼 뭐 전국 혼란을 틈타서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2의 내란을 선고시킬 수도 있다라는 망상. 뭐 이제 제가 볼 땐 망상인데 네. 윤석열로서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 잡는 식이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는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름대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기현을 설득하는 거예요. 기현아, 봐봐, 석방할 만하지. 근데 김건희 입장이 좀 달라요. 김건희는 윤석열처럼 돌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2의 내란을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또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내란에 올인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는 쪽으로 작전 그 목적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좀 더 똑똑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윤석열하고는. 그래서 김건희는 최대한 동정 여론을 조성해서 어떻게든 자기 형을 깎겠다. 그럼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인맥 거의 살아있고 또 나오면 재산 숨겨놓은 것도 다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재혼만 잘하면 재기할 수 있다. 네. 나는 충분히. 윤석열은 뭐 죽더라도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그 내연 남자 얘기가 나왔을 때 재판장에서 거의 구토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퇴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정 여론 조성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그런 스캔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대충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한테 맞아서 할 수 없이 샤넬백을 받았네 뭐 하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연남 문제가 걸려서 터지면 동정 여론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야 불쌍한 건 보니까 윤석열이네. 남편 내두고선 바람 피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자기 작전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당황한 거죠. 그게 터졌을 때. 김건희는 철저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 것 같고 윤석열은 좀 다른 쪽으로 제2의 내란에 올인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심리적 작용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래도 어쨌든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한 사람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업무에 대한 파악 의지나 능력이나 이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뭐 이런저런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은 김건희가 완전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 같았다. 네. 완전히 종속된 사람 같았다. 근데 이렇게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종속된 사람처럼 마치 정말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김건희가 움직이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심리적 문제 같아서요.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일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관계에도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윤석열은 일절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죠. 또 주변 사람들도 아버지와의 일화는 많이 공개했지만 어머니 일화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징크스처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는 거죠. 어머니 관계가 좋았으면 그걸 공개하지 않을 리 없죠. 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어머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보다는. 근데 윤석열은 아버지 얘기도 뭐 맞은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 빼고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머니 얘기는 일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 그 얘기는 어머니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 수용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은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외모도 여성들한테 호감을 살 만한 외모가 아닙니다. 김건희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예, 그렇죠. 그게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둘이 만났지? 이게 늘 의아한. 그리고 또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지적인 자신감 하나인데 그렇게 지적이 보이지도 않아요. 만나보면 또 무식하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돼버린 거구나. 그죠. 거기가 검찰이 되긴 했지만 네. 맞선 봤을 때 맨날 퇴짜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무리 여성들이 검찰이니 뭐니 이런 걸 봐도 야, 차라리 내가 검찰 아닌 사람을 선택하지. 저런 놈은 안 되겠다. 그럼 윤석열은 나이 먹어가면서 나는 여성들한테 전혀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인간인갑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여성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건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는 이제 나무꾼과 선녀에서 선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가 먼저 제가 볼 때는 꼬리를 쳤을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 적극적 호감도 표현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너 배 나와서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이 윤석열이가 뿅 가는 거죠. 저렇게 괜찮은 여성이 나를. 그러니까 빠져 들어간 거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포획한 그 순간부터 내 거다. 포획한 순간부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게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일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야, 너는 나 아니면 여자들 아무도 너를 걷어줄 사람이 없어. 거들떠 볼 여자도 없어. 나를 얻은 건 너 천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야,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원래 바보인데다가 그 가스라이팅을 20년 당했으니까 얼마나 바보가 되겠어요. 참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존감 바닥이라서. 바닥이죠. 자존감 그렇죠. 바닥도 지하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야말로 윤석열은 무능력자인 근데 거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참 그러니까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네. 저는 대통령의 욕망도 윤석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그것을 꿈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김건희가 꿈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은 김건희 씨를 알아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포획당했을 때. 포획당했을 때. 그때부터 와, 그렇네요. 탈출했어야 되는데 윤석열로서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건희가 상당히 남자를 잘 다룬다. 네, 능숙하다. 뛰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포획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맞아요. 뭐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게 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김건희는 그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술. 네, 어떤 기술이 좀 보이나요? 사교 기술. 나 좀 사교 배우고 기술이.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서울의 소리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자 한 분 있었죠. 네, 누구더라? 그렇죠. 그래서 네. 통화록이 공개됐는데 사실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쪽에 적대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수단이 좀 낮은 사교 기술이 약한 사람이면 적대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약간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의 소리 방송 중에 하나를 평가해줘요. 밀당을 하네요. 잘했다고 칭찬해준다. 야, 그러면서 이 유도를 해요. 살살.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자신감이거든요. 스킬이 있네요. 그럼요, 스킬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이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게 밀당을 한다는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손님 접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쌓았겠죠. 약간 말을 하는 말투 방식도 존대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말을 좀 놓기도 하고. 네, 뭐 그랬잖아 이러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말 놓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목적은 결국 상대를 제압하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죠. 예,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상대를 약간 위에서 누르려는 목적이 있을 때 보통 보면 존대하면서 살짝 말을 놓으면서 끄고 가는데 네.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예. 지금 좀 혹시 몰랐죠. 혹시 저를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 이런 예. 스킬. 그리고 조금만 친해지면 뭐 예. 오빠, 언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땡기고. 그 뭐 예를 들어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또 거기에 특화된 얘기를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자기도 기독교 집안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무속 집안이지 무슨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기독교 신앙심이 있다. 그리고 최재형이 북에 자주 왔다 갔다 한 분이니까 목사가 자기도 북에 관심이 많다 대북 사업에. 그래서 큰 일을 할 생각이다. 딱 최재형 목사하고 할 얘기를 정해놓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딱 좋아할 레퍼토리로 탕탕탕 치고 그렇습니다.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예. 일단 또 목사님들은 종교가 이쪽이다 하면 아이고 그렇죠. 그러십니까 하면서. 근데 좀 예. 저 소장님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김건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목적 지향적이라서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과 달리 상대에 맞춰서 착착 치고 나가잖아요. 이거 그러면서도 보면 대화할 때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약간 무슨 패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감정 통제 능력이 우수한 거죠. 아, 감정 통제 능력이 네, 우수하다. 그러니까 화 잘 안 내고 적절하게 말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게 아주 우수한 거죠.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갈고 닦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연습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 실전 연습인데? 사교계에서 했겠죠. 이거 책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실전 그렇죠. 연습을 통해서만 갈고 나가시는 그렇죠.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네. 그런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쪽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실력을 쌓아온 김건희는 그런 그쪽 세계라면 어떤 세계를? 뭐 이제 노는 세계? 사교계 다들 일명. 아시겠죠. 그건 잘 몰랐어요. 저희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면 윤석열은 굉장히 거칠어요. 말하는 게. 그렇죠. 스킬이 없죠. 네, 스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아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통제하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김건희는 그런 걸 아주 잘 절제하고 명태균과의 대화가 다르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다르고 다 대화가 달라요. 김건희는. 상당히 재주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더더욱더 김건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예. 모든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그렇죠. 방향성을 김건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는 너무 이걸 조율을 잘하고 여기서는 못하니까. 무슨 상황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스킬을 막 옆에서 막 다 부려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만 했겠네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상. 저놈은 요놈은 이제 허수아비. 만에 하나 정말 12.3 쿠데타 성공했다면 권력이 김건희한테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이 부부가 단순하게 비상계엄을 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쟁 도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도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전쟁을 도발하는 이유는 북을 점령하기 위해서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룬다. 비상계엄을 때리고 다 죽이고 북까지 점령했다. 그럼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추대할 때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몽상가들이에요. 뭐냐면은 힘으로 북한을 누른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아무리 힘이 약해지고 아무리 내분이 심해지더라도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이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핵무기도 있죠. 그 핵무기도 있고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세계대전이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도리어 정말 우크라이나 같은 대리전에 참산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런 몽상을 꿈꿨다. 근데 것이 참 윤석열 같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인간들, 특히 윤석열 같이 강한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신비화하고 절대화하거든요. 그 대상이 미국이죠. 윤석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건드려서 전쟁만 터지면 미국 형님들이 저기를 잡아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린 들어가서 영구 집권하면 된다. 이런 망상을 가진 거예요. 사고만 치면 수습은 형님들이 하신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깡패 그 동네 꼬마 중에
자기 큰 형 믿고 설친 애들 있잖아요. 네. 자기 형이 무적인 줄 알고. 골목대장, 제일- 네, 골목대장. 제일 보기 네. 싫은. 네. 아, 근데 진짜. 막상 형이 싸움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피보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화장실로 오래 막 불려가가지고 한데 별거 힘 없는데 하는데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쩌그러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나 보이는. 형님들도 결국에는 챙겨줘야 할 동생들만 챙겨주지. 그렇죠. 뭐 그 골목에 그 저기 어. 골목일 지나가는 아이일 이런 애들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쉽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그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엄청난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분절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한 극단적 극우 또 미국의 사대하면서 이걸 유지하려는 이 비겁한 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미국 가서 외교를 하실 때에 대놓고 해먹는 게 누굽니까? 마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극단적 극우 세력들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귀에 그 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몇 개밖에 자금력도 아니다.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사람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보고는 아이고 친하게 지내자. 좀 힘약하면 박살을 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극단적인 극우 성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극우적 성향이 심해지고 있어요. 세계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소장님, 세계가 왜 갑자기 극우가 나팔을 칩니까?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진짜 이건 일본도 좀 궁금해요. 미국도 예. 뭐 왜 이런지 아주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파쇼화된 국가들이 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당시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극단적인 절망감, 불안감, 그 무력감 이런 데 시달렸어요, 국민들이. 이거를 독일의 극우 세력이 이용해서 야, 1차 대전 졌다고 우리가 왜 그걸 다 갚아야 돼, 배상금을. 전쟁으로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해서 파쇼화로 나간 거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했거든요. 또 일본도 그 당시에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길로 치달았는데 지금 뭐 일본이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또 뜯겼죠. 이 얘들이 일본 대중의 심각한 좌절감, 무력감, 불안 이런 것들을 군국주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인데 일본에서 지지율이 7, 80%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대중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이네요. 극우는 사실상 자본주의 위기, 모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불평등, 생존 불안 이런 것들을 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독점 자본가들이 그걸 하지 않고 이걸 전쟁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제 파쇼 국가들의 특징이었는데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극우가 창궐하는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개인 간 분열, 뭐 갈등 이런 게 심화되고 생존 불안이 심하고 이런 것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국뽕 차오르는 인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극우로 인해서 또 세계가 분쟁과 분절화된 다툼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작년 12.3 내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 네, 아주 모범적인 네, 도덕 모범국가, 문화 모범국가, 민주주의 모범국가의 좋은 선례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단기에 군사 쿠데타를 진압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죠. 또 극우를 제압한 경우도 없습니다. 보통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다 극우에 휩쓸리고 있는데 우리는 네. 반대로 극우를 제압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유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우리나라의 큰 자부심을 보고 미래를 봅니다.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힘에 의존하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자외교 국제 규범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네. 힘에 의해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UN 싫어합니다. 그렇죠. 에이펙 싫어합니다. G20 다 싫어합니다. 같이 뭘 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그냥 그 미국 트럼프 하듯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힘력한 나라 와 때린 다음에 갖고 와 이거 좋아하거든요. 땅 내놔 돈 내놔 이걸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2.3 내란을 진압한 것에 나아가서 UN 활동 그리고 에이펙 또 이번에 G20를 통해서 다자 외교에서 모범 중심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 외교에 기대려고 합니다. 이 다자 외교에 기대는 많은 국가들을 우리가 선도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의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외교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는데 그걸 제일 눈부신 게 뭐냐면 다자 외교의 모범 국가 중심 영도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자부심 가지시고 더 힘을 내도록 그래서 우리 해외 여행 가도 도덕 모범 국가, 민주주의 모범 국가답게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 좀 아이고 잘하십니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해외 가면 꼭 이상한 행동하려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 좀 우리 국격을 지켜주시면 대한민국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야, 그동안 좋은 뉴스 하나가 없었는데 김 의원님 말 좀 듣고 보니까는 맞아. 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진짜 많이 갖고 왔거든요. 궁금한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우린 대본절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지금 반절도 묻지를 못했어요. 한 3개 질문했나?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선생님. 또 나와주세요,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뭐 여건이 되면. 네, 듣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박수.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네. 끝났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좀 국뽕이 차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 이 부분은 꼭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또 집회가 있었어요. 윤 어게인. 아직도 이런 재판 상황들 그리고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윤 어게인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들의 심리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 내란 세력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쥐고 지금 싸우는 것은 조이대 덕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내란 청산 내진 내란 종식이 계속 걸음걸음 막히고 있는 게 사법부예요. 네. 사법부의 방해에 의해서 막히는 측면이 강하죠. 영장 다 기각했어요. 예, 근데 사실 조이대는 과거의 그 행정만이 아니고 내란을 지속시켰다라는 점에서 저는 현행법이라고 보거든요. 내란 현행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조기에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던 그 행위만이 맞아요. 아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 직위원을 동원한 내란 재판 방해,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내란 행위거든요. 근데 조기대가 이렇게 날뛰는데 이거를 제압을 조기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옛날로 치면 반란군이 있어서 반란군 주력 부대를 제압을 했는데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서 성을 몇 개 차지하고 지금 저항하는 공성전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이 공성전을 하는데 가만 놔둬요 그걸. 빨리 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력이 계속 싸우는 걸 보면서 내란 세력들은 어떨까? 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 우리가 아직 지지 않았어.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는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특검 이런 걸 통해서 내란 청산과 내란 종식의 속도를 엄청 높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선두에는 조이대 사법부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 내란이 일단 비상기함이 해제되고 정권 교체까지 될 때까지만 해도 얘들이 이렇게까지 설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숨죽이면서 눈치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눈치 안 봐요. 지금 안 보죠. 눈치 안 봐요. 왜?
내란범들이 지금 잘 싸우고 있거든. 자기들이 제 지역구에서 지금 당협위원장 새로 이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되었는데 네. 일성이 계엄은 정당했다, 네. 탄핵은 잘못됐다. 예. 앞장서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구의 이제 저 다음 후임 당협위원장이죠. 충격이에요.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바로 사법부. 사법부입니다. 이 사법부를 보면서 얘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저는 사법부를 조기에 제동을 걸었다면 조이대 내란을 제재했다면 검찰 항명도 있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흐름상. 근데 이걸 놔두니까 흐름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가진 집단이고, 그 다음에 장동혁이 같은 이제 바보는 너무 멀리 와서 네.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털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힘당을 극렬한 세력들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떠밀려서 윤석열과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민주당도 타산지석 삼아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심정치, 사심정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리 욕심, 자기 명예 욕심,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또 당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하는 거라서. 두 번째는 당원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많으면 뭐합니까?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등으로 오염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세상에 갇히게 한 이유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수권 정당으로 남으려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다수 지역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왜 저 모양 저꼴 사투리 쓸 뻔했어요. 오라지라는 사투리가 있는데 저렇게 좀비 정당이 되었는지를 잘 분석해서 우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도록 방침을 세우고 맞아요. 경계하고 건강함을 지키려고 해야 해요. 네. 만약에 우리 민주당마저 건강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어디 가서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 삼지 않는 비판은 똑같은 비판이에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내란 특별재판부 빨리 내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답답합니다. 예, 불안하기도 저 하고요. 자꾸 이러면 또 가면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유. 근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내란 특별법 두 가지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별법은 주 내용이 그겁니다. 내란법에 대해서 사면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함께한 정당 이건 말 그대로 반국가 반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반국가 반헌법 집단에 준다는 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것만 빨리 통과해도 저렇게 반국가적 반헌법적 발언을 대놓고 하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고 있는 윤어게인 저거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빨리 안 하지? 보안 발의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좀 저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은 우리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도부만 결단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좀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국에 좀 뭐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2.3 불법 개헌을 앞두고 그렇게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정부 야당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분 다 말이 없으시네요. 소장님, 아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과의 네. 필요성이 사과를 왜 우리가 억지로 받아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5,200만 국민이 피해자십니다. 그러면 사과하는 쪽에 와서 진정으로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면 우리가 몰라 보고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너 말로 하는 사과 필요 없어 가 하든지 아니면 그래 진정으로 좀 반성하는 것 같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데
사과 안 하니? 사과 좀 해야 돼. 사과 빨리 해. 이거를 필요는 없죠. 사과 안 하니까 사과 안 하는 만큼 오케이 너희는 내란 정당이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 역사적으로 너무- 평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미국도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서 예. 저런 정당에게 그러니까요. 돈을 안 주면 됩니다. 참 맞습니다. 네, 조속히 굉장히 진취적인 얘기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꼭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 내란 특별법도요. 네, 내란 특별법. 발의한 지가 언젠데. 답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소장님. 재미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유분방하고.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저희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시나요? 이제 심리 분석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아니, 뭐 저부터 하기 전에 먼저 아나운서님부터. 한 번 뵀다고 제 심리를 알 수는 아닌데 어쨌든 네. 자유분방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어떠신가요? 네, 아주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나요? 열정적이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 이제 아는 네. 거죠. 소장님께 또 무례를 범하면서 저희 심리를 좀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시죠? 만약에 진짜로 심리 분석을 하고 싶다면 네. 자료를 다 찾아서 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책 내신 거 있으면 다 읽어야 되고 또 예전에 동영상 같은 데서 하신 얘기 이런 거 찾아보면서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나옵니다. 각이. 네. 근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예. 시간도 아깝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 정도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공익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심리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하죠.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에서 되게 큰 책임감을 받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절대 의견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담보할 수 있고 확인한 의견 표명만 하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갖고요. 네. 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러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몇 마디 나눠보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이런 사입이야. 거는 사입입니다. 네, 그랬지 이러면 사입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또 벨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책 많이 사서 와주세요.